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는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입장을 듣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며 모레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이 강혜경 씨도 기소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김건희 여사가 총선 직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박종원 산업부 차관보가 정부 고위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식 방안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할 걸로 관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9차 변론이 열리는데 헌재는 증인 신문 없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관심은 모레 예정된 10차 변론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빠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지정한 두 차례 변론 기일은 오늘 9차와 모레 10차입니다. 오늘 9차 변론에서 헌재는 증인 신문 없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모레 10차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면할 전망인데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통해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선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말이 엇갈렸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10차 변론 기일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열린다는 점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10차 변론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헌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변론 진행에 유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이번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될 경우 대리인단 총사퇴 등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을 진행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어 심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 속에 오늘 9차 변론에서 헌재가 기일 변경 논의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만 진행됐던 탄핵 무효 집회가 어제부턴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집 앞에서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 모였습니다. 헌재 앞에서만 진행되던 탄핵 무효 집회가 헌법재판관 자택 앞까지 옮겨온 건데 지지자들은 매일 두 차례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헌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한 헌재라며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있어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해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의적 절차 운영, 소송 지휘권의 남용, 그리고 편향적 예단을 보면
국민의힘의 헌재 방문을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부지법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서울 서부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난달 19일 폭력 난입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사법에 대한 테러를 뒤에서 조장하고 선동했던 사이비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인들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정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모레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대학가도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이 열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학가에선 탄핵 찬성 여론이 컸는데 이젠 반대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탄핵 각하,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이들이 서울대학교 광장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 탄핵 반대 첫 시국선언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서울대 학부생과 졸업생 등 5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저희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용기 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알려야 되지 않을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는데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교내 게시판에서도 탄핵 찬반 대자보가 경쟁하듯 나란히 붙었는데 이번 시국선언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패싸움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집회나 시위의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연세대 교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북대와 고려대 등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학가 역시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이자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는데 명태균 씨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검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공무상 비밀인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누설한 혐의입니다. 두 남동생 또한 이런 정보에 따라 인근 토지와 건물을 수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도 명 씨가 정치자금 8천여만 원을 받는데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정책 보고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해 정책 개발비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덧붙였습니다. 창원지검은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창원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했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 등 1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다만 관련자 거주지와 행위 장소 대부분이 서울 지역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옮긴다고 설명했습니다. 방금 보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대응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할만 바뀔 뿐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 명태균 씨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며 그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당시 김 여사가 특정 후보를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내용입니다.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창원의창 후보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며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현역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컷오프 될 테니 같은 지역에 출마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특수산부 소속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를 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컷오프 결정 소식을 전달하는 통화 내용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김 여사는 다른 출마자였던 김종량 현 의원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 부역자라며 윤한홍 의원도 김 전 부장검사가 돼야 한다 했고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도우라 했다고도 말합니다.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진다. 여당이 110석도 못 얻는다며 반대하자 김 여사는 아니다.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상 최다석을 얻을 거라 말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장검사를 모두 컷오프했고 경선을 거쳐 김종량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그 무렵에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추천한 사실도 보수 정권 최다석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4번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를 만난 건 2번이 전부였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언제 만났는지 정확한 일시를 밝히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황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4번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1월과 2월에 만났다는 건데 당시 오 시장이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 서울로 올라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만난 횟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에 명 씨 관련 진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4번 정도 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진술한 바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명 씨를 만난 건 2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오 시장의 측근은 MBN에 2021년 1월과 2월에 걸쳐 2번 만난 게 전부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더 많이 만났다고 하는 쪽이 일시를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 측이 오 시장 쪽에 줬다고 말한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가 핵심인데 누가 수령했는지를 명 씨 측이 어서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가 무색하게 영하권 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은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화나무 가지가 앙상한 모습으로 바람에 흔들립니다. 꽃망울도 제대로 맺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월 중순까지 추위가 이어지면서 계절의 흐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따뜻했는데 갑자기 다시 추워져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절기상 우수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한파특보가 강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부턴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걸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교육위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질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판결을 오늘 선고합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챗 GPT의 대항마로 불리는 AI 챗봇 그록3가 한국 시간으로 오늘 공개됩니다. 그록3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스타트업이 자체 개발한 AI 챗봇으로 머스크는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AI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는 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야당의 줄 탄핵이었습니다. 이 중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탄핵된 검사 3명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편파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일명 검사 탄핵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가 된 이들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등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관련 사법 절차가 있음에도 검사 처분에 불복해 탄핵을 강행한 것은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며 맞섰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추가 기일을 잡아 이 검사장 등에 대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신문이 미뤄지는 것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평의 결과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바꾸기는 좀 힘들다. 헌재는 오는 2차 변론에서 이지검장 등 검사 3명 모두에 대해 직접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엔 비상계엄 당시 이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당에 들어갔던 김현태 707 단장이 나왔습니다. 이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전기를 끊으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란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조희로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 여기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조치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 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임의로 스위치 단계를 내렸는데 복도불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 어둡지 않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수서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본인께서 진실되게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곽전사령관 회유설에 대해선 12월 12일 국회 출석 당시 민주당 소속 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였다며 곽전사령관에게 말했고 이후 부승찬, 박범계 의원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곽전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개인 유튜브에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의 질문이 특정 답을 유도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이번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4주 만에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큰 모습인데 이런 이유가 뭔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3.1%, 국민의힘 41.4%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지만 다시 앞섰습니다.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도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오른 51.5%로 여당의 정권 연장 44.5%보다 오차 범위 바뀐 7%포인트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양자 대결 결과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앞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표가 14.5%포인트 앞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이 이 대표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걸로 나온 최근 한국갤럽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두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질문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차이가 큰 경우는 그 외의 인물이나 잘 모른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박빙 조사는 반복적 질문으로 후보를 고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야당 후보는 비교적 뚜렷하지만 여당 후보는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양자 대결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계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의 대응과 복귀 시점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를 중심으론 성급하다,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렸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친한계는 지금 돌아와야 한다며 복귀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동훈 전 대표의 대응이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지금 이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친한계 신지호 전 부총장은 긴급 상황에선 본질을 꿰뚫어보고 결단을 내리는 게 리더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전 대표의 활동 재개를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기 대선이 있고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한 전 대표는 다음 주 책 출간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인데 번역별 북콘서트 등 당원과의 접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로 결집한 당내 강성 지지층과 원내 다수 의원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에 맞서 선제적으로 수출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던 이 대표가 아예 현장에 간다는 컨셉을 내세워서 경제 분야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현장 행보에 더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는 K방산 토론회에 이어 오는 20일엔 아산 현대차 공장을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대한민국 수출 1위인 자동차 분야까지 확장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경영진과 자동차 산업 통상 간담회를 갖고 관세 등 자동차 수출의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 대표가 잇따른 기업 방문으로 경제 행보 보폭을 넓히고 수권 정당 면모를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MBN에 자동차 분야가 통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며 급변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1일엔 양대 노총도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찬도 예고했는데 경제 챙기기에 이어 정치적 통합 행보로 당 안팎에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의 폭주를 꼬집으면서 친윤계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소수 여당이 분열돼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우리가 쭉 야당을 겪어봤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탄핵 정국과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 똘똘 뭉쳐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분열돼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친윤 친한 간 갈등을 지적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분열과 대립 양상이 있었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이 전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좀 철회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친윤 지도부의 탄핵 반대 입장 등에 힘을 실어준과 동시에 보수 결집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한희 씨가 세무조사를 받아 60억 원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의적 세금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한희 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유명 연예인들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한희 씨의 소속사는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부실하게 복무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월과 2월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통해 송 씨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로또 제1159회 추첨에서 총 23명이 1등에 당첨돼 각 12억 8천여만 원을 받게 됐는데요.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등이 5장이나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5장 모두 수동 선택으로 알려지면서 동일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공일인이라면 수령할 당첨금은 무려 64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로또 복권은 지난해 6조 원 가까이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복권 열풍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공격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협의하겠다며 본격적인 관세 논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끄는 민간경제사절단이 미국을 향합니다. 보도에 정태웅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미국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가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은 박종원 차관보는 한미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국의 얘기를 듣고 또 우리의 입장이나 의견을 잘 설명해서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 예고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등 주요 협상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저희 협의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박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 조성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국내 20대 그룹 CEO들로 구성된 민간경제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인연합회도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4월 2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방미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개인정보를 과하게 수집해 논란을 빚은 중국의 AI 딥시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 저렴한 개발 비용에 우수한 성능, 높은 가성비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보안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출시 한 달도 안 돼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시정될 때까지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 자체가 사라져 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계속 이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입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기존에 입력했던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태 점검 과정에서 그 처리 흐름이라든지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 앞서 딥시크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의혹 등이 불거지며 정부 부처와 주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상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我们也希望有关国家避免采取将经贸科技问题泛安全化、政治化的做法。 딥시크 AI 모델은 챗GPT와 달리 소스가 다 공개됐다는 점에서 국내 AI 스타트업 일부에선 연구 개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중국의 한국 데이터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3년 만에 구체적인 종전 협상에 들어가는 건데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 협상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효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을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참석합니다. 지난 10일 두 정상 간 통화 이후 발빠르게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만큼 정상회담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회담을 앞두고 이번 만남은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패싱 우려를 의식한 듯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나토 본부를 방문한 키스켈로그 미 종전특사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을 강요할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모닝월드입니다. 카약을 탄 한 남성을 혹등고래가 통째로 삼켰다가 뱉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칠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아들과 함께 카약을 타던 아버지가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등고래가 아들을 집어삼켰는데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고래가 몇 초 뒤 카약과 함께 아들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래가 아들을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아들에게 카약을 꼭 쥐고 있으라고 소리를 쳤는데요. 다행히 아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카약을 꼭 쥐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공포를 겪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앞으로도 카약을 계속 타겠다고 말했는데요. 큰 담력도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여기 하얀 옷을 입고 꽃을 든 신부가 한참을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돌발 행동을 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주 페루에서 열린 결혼식 모습입니다. 결혼식을 열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커플들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단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부는 마이크를 잡더니 결혼을 못하겠다며 식장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마침 방송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었는데요. 신부의 깜짝 선언에 신랑은 물론이고 전국 시청자들도 크게 놀랐습니다. 모쪼록 신부 마음속의 고민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전통적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테마가 카사노바라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의 축제일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곤돌라 배를 타고 노를 졌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이어진 이탈리아 베니스의 축제인 베니스 카니발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카사노바 탄생 300주년을 맞아 올해의 테마는 카사노바 시대로 정했다고 합니다. 베니스는 카사노바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많은 여성들을 유혹했던 카사노바의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베니스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가 한때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로 KB국민은행의 웹사이트와 앱에서 접속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거래량 증가로 로그인 거래가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른바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한, 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35명을 포함해 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물가는 치솟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직장인들. 이제 구내식당 이용까지 점점 부담이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월급에서는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60조 원을 넘었다는데 기업들이 낸 법인세 총액에 육박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직장인 30대 김승현 씨는 밥상 물가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도 굉장히 붐비는 상황이 되었고 부담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가. 당연한 의무지만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간 월급 명세서를 보는 것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표시된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월급 명세서에 받게 되다 보면 그게 아무래도 이제 물가도 나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해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 지난해 60조 원을 넘었지만 전체 세수가 줄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세금은 국가 세수의 5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이래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나라 곳간의 빈자리는 법인세가 줄어든 흔적입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지난해 거친 법인세는 18조 원 가까이 줄어들며 근로소득세와 비슷해졌습니다. 법인세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중요한 세수거든요. 법인세가 예상외로 많이 덜 거쳤다는 거는 국가 경제 자체가 상당히 좀 비축돼 있는 모습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탄핵 정국과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올해 기업 법인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근로소득세 수입이 법인세를 앞지를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현재 지도에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 5도 아래,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고 있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9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메마름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곳곳으로는 나날이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호남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8.8도, 안동은 영하 5.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과 광주는 4도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4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